자, 관리계획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계획인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수립이랑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대신에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안하고 결정 고시. 그 다음에 입안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안은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하고, 결정은 원칙은 시, 도지사. 근데 여기 관리계획은 대도시시장도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차이점. 그 다음에 원칙적인 입안권자랑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있다는 게 기본계획이랑 차이점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도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안권자를 원칙 예외 없이 쭉 나열을 하면은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그래서 everybody라고 합니다. everybody.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결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는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 싹 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으면 놔두셔도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배우고 나서 그때 한번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요게 입안권자랑 결정권자. 그 다음에 입안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사야겠죠? 기초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내용을 준용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이라는 거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이고, 그 다음에 기초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기본계획에 오면 토지적성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합니다. 근데 관리계획에 오면 하나 더, 환경성 검토까지가 추가가 됩니다. 요게 이제 기초사.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의견 들어야겠죠. 의견 청취. 의견은 몇 번 듣죠? 두 번. 한 번은 주민에게, 한 번은 의회에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와 같은 간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절차가 먼저 열람을 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하죠. 그리고 공고하고 나서 14일 이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이 6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근데 그 의견을 받은 결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애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의회는 당연히 특, 광,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이 일단은 두 가지 기억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이나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외우기가 힘드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반권자,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를 의견을 들을 때는 특광시군이 의견을 듣는데 국장이나 도지사는 자기 주민이나 자기 의회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반권자인 특광시군에게 관리계획안을 송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대신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다시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요걸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반 절차에서 좀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게 주민의 이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써보려고 제가 지웠는데, 주민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용, 산, 기, 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우리 관리계획 내용의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지구 중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렇게 요 네 가지 해서 요거를 제가 용, 산, 기, 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반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은 이반권자는 이반에 반영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라 자문을 거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주민이 이반을 제한할 때에는 한 명만, 그 동네에서 나만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할 때는 해당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이반권자는 이반을 반영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 방금 자문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그리고 주민에게 제한받은 사항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게 45일 내에.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 30일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제한할 때 이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민이 이반을 제한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걸 이반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주민의 이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항상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반을 하고 나면 결정권자한테 보내주죠. 그럼 결정권자는 결정을 하기 전에 협의심의를 거칩니다. 시도, 대도시와 같은 지방이 할 때는 협의심의를 지방이랑, 국장이 결정할 때는 중앙이랑. 그래서 지방이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장이 협의심의를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하고 나면 이 결정권자는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하고 나서 이반권자에게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그러면은 이걸 받은 이반권자는 고시를 하고 보내줬기 때문에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라 열람을 시켜줘요. 열람을.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주는데, 관리계획은 기한 제한 없이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요게 관리계획의 이반, 결정, 고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은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 도로를 만들겠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도로가 설치되는지 이걸 지도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내지는 자, 용도 지역 같은 걸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 중에 어디까지가 주거지역이고 어디까지가 상업지역인지를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아, 내 땅은 주거지역에 속하는구나, 아니면 내 땅이 도로부지에 이만큼 편입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지도 위에다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형 도면을 승인을 하고, 이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하면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날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이 아닙니다.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을 고시한 날이 아니라 여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해줍니다. 5년마다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인데 이건 지금 볼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건 3월달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91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건 관리계획이 입안 결정,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배운 겁니다. 즉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웠죠.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웠으니까 이제 신라면이 뭔지, 삼양라면이 뭔지, 진라면이 뭔지 이런 것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91페이지에 나오는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용도, 지역제의 뭐 총설 이런 게 나오는데, 자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부터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은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한 겁니다. 절차를. 그리고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배웠으니까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웠으니까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이런 것들을 뭔지,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용도 지역. 91페이지에 용도 지역제의 그 다음에 용도 지역제의 기능 이런 것들은 잠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용도 지역제도 나오죠? 2절 용도 지역제도. 자, 요거부터 보죠. 용도 지역의 의.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밑줄, 중복되지 아니하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한마디로 말하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지정. 국장, 시, 도, 대도시장. 용도지역을 누가 지정하냐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그렇죠. 여기 써져 있는 사람이 관리계획 결정권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가 나오죠. 자, 92페이지. 자, 용도지역이라는 건데 용도지역은 여기 용도라는 말이랑 지역이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부터 보면은 용도지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관리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즉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대상은 관할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할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역은 토지일까요? 건물일까요? 국계법이 토지에 관한 공법이니까 지역도 당연히 토지겠죠. 즉 용도지역은 관리계획으로 관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비슷한 개념들을 써보면은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런 것들 있죠. 자,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가장 넓은 개념이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관할 토지 전부. 전국토에다가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이고 용도라는 말인데 용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쓰임이죠. 쓰임새인데 용도지역이 어떻게 쓰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이냐. 용도지역은 자 보면 우리가 관할, 서울시에 토지가 있다라고 이거죠. 이 서울시의 토지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뭐 아파트 짓고, 그 아파트 옆에다가 바로 공장 짓고, 그 옆에다가 또 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지 맘대로 쓰게 되면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효용성이. 그래서 서울시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서 나눕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즉, 자, 이 서울시 토지를 나눠보면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녹지지역, 여기는 뭐 녹지지역, 요렇게 녹지지역을 적어줘. 요렇게 뭐 녹지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공업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토지를 일단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놓고 주거지역으로 여기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했죠.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계획으로 하니까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해놓으니까 뒤에 이용을 할 때에는 주거지역에 맞게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계획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상업지역에 맞게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되고 녹지지역, 공업지역도 마찬가지. 즉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으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계획으로 여기를 주거지역이라는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을 하고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에 맞게 토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의 생활권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즉 용도지역은 이 쓰임이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나눠서 쓰기 위해서 막 용도를 혼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용도를 깍깍 나눠가지고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용도를 나눠놓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은 용도를 나눠서 쓰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주거지역 플러스 공업지역, 주거지역도 되고 공업지역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아파트 짓고 그 아파트 옆에 바로 공장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가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은 하나만 형성이 돼야 됩니다. 두 개의 생활권이 막 혼재되어 있고 세 개, 네 개의 생활권이 혼재되어 있으면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해서 용도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이 용도지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는 거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즉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은 하나만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만. 자, 해서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분류를 한번 보죠. 그래서 분류는 크게 법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4가지 용도라 다시 9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요걸 한번 써보면은 4가지 용도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을 합니다. 관할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을 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요게 법에서의 분류입니다. 법에서의 분류.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을 합니다. 즉 관할 토지 전부에는 이 21개의 용도지역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분류를 한번 보죠. 그래서 92페이지에 용도지역의 종류가 나오는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1번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따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도시지역, 당연히 인구와 일자리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이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들의 의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 주거지역은 이런 데구나, 상업지역은 이런 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일단 좀 놔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즉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논밭에만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니까 산에도 지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의 진흥,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정하는 게 농림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일단 관리지역이라는 거예요.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을 한번 보면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너마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거고 2번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자, 그러니까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거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쓰는 곳인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여기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까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이런 데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거기다가 밑줄 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보죠. 그림으로. 어떤 제도가 왜 필요한지,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왜 필요한지, 왜 지정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관리지역을 없애면 관할 토지는 3개의 용도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3가지 용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도시지역은 예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도시 중심부만 개발이 되어 있다가 이 도시는 점점 성장을 해 나옵니다. 자, 도시가 성장하기 이전에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토지들은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내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토지가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도시가 이제 외곽 지역까지 쭉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비슷하게 이용되거든 이런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토지들까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상가들이 들어오면서 막 건물들이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도시지역은 이렇게 도시의 끝에까지 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가 도시의 끝이구나 하고 성장을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 성장을 해 나갈까요? 도시라는 괴물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도시지역 다음에 바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는데 도시가 이미 여기까지 끝에까지 성장을 하고 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죠. 즉
도시지역에 접경해 있는 농림지역, 여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접경지역, 도시지역과 접경지역에 있는 이런 토지들은 개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위반 행위들이, 즉 불법 건축물들이 막 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어버리니까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야, 나도 그냥 개발해버리자. 위반 행위로 내가 물게 되는 벌금보다도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이 지역에서 속출을 하면서 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접경지대에 있는 토지들을 이용함에 있어 여기서 충돌이 막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충돌이. 이 위반 행위가 속출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해서 이제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을 관할 토지에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건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관리지역을 넣어보면 일단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요 도시지역에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도시지역에 이렇게 향후 도시가 성장해 나왔을 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요 부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니까 여기까지는 농림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보전관리. 그 다음에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여기까지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다. 여기를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여기서 발생하던 문제가 여기서는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도시지역이 예전에는 도시 중심부만 개발이 되어 있다가 이 도시라는 애가 도시 외곽지역까지 점점 성장을 해 나오면서 도시 끝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했죠. 근데 예전에는 도시지역 밖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이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훼손을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도시지역 바깥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뭐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도시지역이 되려고. 즉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 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해제해서 이쪽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편입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보전의 대상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훼손을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성장을 해 나오는 도시지역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 넘어서 바로 농림지역이 나온다라면은 개발이 되는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근처에 있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마찬가지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반행위가 속출했을 텐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농림지역 밖에 지금 보전관리지역이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밖에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구나. 농림지역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요는 생산관리죠. 죄송합니다.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까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 여기를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여기가 보전관리 해서 자, 이 농림지역이 여기까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인근 지역에서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저 그림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위반행위가 속출할 텐데 지금은 농림지역 밖에 생산관리지역이 지키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농림지역이 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농림지역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싸고 있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도 마찬가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하지만 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관리지역이 없을 때는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토지 이용이 바뀌다가 지금은 개발이 되고 개발이 조금 되고 개발이 조금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토지 이용이 단계적으로 넘어가던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이러한 접경지대에서 발생하던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관리지역입니다. 즉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더라도 아직 농림지역까지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다 보니까 보전의 대상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잘 보전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하던 충돌이 여기서는 아예 발생하지 않진 않겠지만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 즉 중간에다가 관리지역을 넣어주면서 예전에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이러한 적경지대에서 발생하던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향후 도시지역이 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계획관리지역. 근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바깥에서 얘네들을 지켜주는 것, 보디가드, 뭐 계란이 껍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법에서의 9가지 분류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해서 9개의 지역으로 법에서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의 세분이 나오죠. 자, 대통령령에 가면 법에서 분류한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을 다시 21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면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밑에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을.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세분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하면은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것들을 일단 어떠한 지역들인지 한번 보죠. 자, 제가 인문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런 글자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시험에는 당연히 이 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글자들을 가지고 이러한 지역들, 이러한 용도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지역은 이 용도 지역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실제 그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지 이 글자들을 보고 아 대략 어느 지역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세분해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다음의 용도지역을 관리계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주거지역은 일단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을 하고 이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해서 자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이죠. 즉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하진 하지만 편리하진 않은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편리한 주거환경은 편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진 않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양호한이랑 편리한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이라는 건 집 근처에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위치하면 편리할 테고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찻길, 도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도로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거 편리한 주거환경
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차 소리가 있거든요.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지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겠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지상으로 다니는 곳에서는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런 것들도 들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기가 막 엄청 맑고,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텁텁한, 막 매캐하고 이런 연기는 아니겠지만은 약간 텁텁한 그런 공기가 있는 곳, 이런 데가 편리한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양호한 주거 환경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딱 열었을 때 막 산새 소리가 들리고 조용하고 주변에 그렇게 소음이 많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창문을 딱 열면 공기는 뭐 피톤치드 향이 내 몸을 감싸는 막 산풀레음 이런 것들이 코끝을 막 찌르는 그런 데가 양호한 주거 환경입니다. 대신에 도로라든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은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용하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 편리한 주거 환경, 이런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양호한 주거 환경, 아침에 창문을 열면 산새 소리가 들리고 피톤치드 향이 내 몸을 감싸는 그런 곳이 되려면은 주변 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을 끼고 있는 게 이 전용 주거 지역의 특징입니다. 산이라든지 뭐 큰 공원이 있다든지 뭐 공원은 이제 시내에 위치하니까 산이 많이 위치합니다. 산에 있는 곳. 이렇게. 근데 편리한 주거 환경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사는 곳이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하고 도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이렇게 이런 데가 편리한 주거 환경. 그리고 양호한 주거 환경은 공기 좋고 프라이버시 보호하기 좋고 이런 데 조용한 곳. 이렇게. 근데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보시면 전용은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 단독, 양호, 밑줄 하시면 됩니다.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공동 밑줄 하시고 양호 밑줄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데 건물의 층수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1종은 저층 밑줄 하시고 편리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2종은 중층 밑줄 하시고 편리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3종은 중고층 밑줄 하시고 편리한 주거환경. 중층은 조례로 다 중층의 개념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층은 층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용은 1종, 2종으로,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전용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각각의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역세권의 원룸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여기 지하철역이 있다라면은 이런 도시 중심부에 사거리 이런 곳이 있는 거 가보면은 도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상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업지역들이 도로변을 따라서 지정이 되고 여기서 한 블럭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바로 주거지역을 만들어 버리면 도로가에 위치하니까 너무 시끄럽겠죠. 해서 이 상업지역에서 한 블럭 더 들어갔을 때 이런 데다가 원룸촌을 많이 만듭니다. 해가지고 일부 뭐 조그마한 커피집이라든지 술집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것들이 위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원룸촌들이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뛰어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주거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데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 중간쯤에 있는 요런데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촌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이번에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즉 도시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 우리 몸에서 심장이 하루 종일 뛰듯이 이 중심 상업지역은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항상 하루 종일 빡짝빡짝거리는 그런 곳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관공서 주변에 그 사무실 많은 곳, 아니면 일반 회사원들 많이 다니는데 넥타이 부대가 많이 있는 곳, 이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린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근린지역,
이웃 가까이에서, 우리 사는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지역 간 내지는 지역 내 유통기능이나 물류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제가 요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 같은 거 말씀드렸죠. 도매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마트 같은 것들에도 이런 것들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업 밑줄, 중화공업 내지는 공해성 공업도 밑줄.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오고 폐수가 배출되고 이런 공장들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근데 일반 공업지역은 밑줄,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거기 밑줄,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인데 공장에 굴뚝이 없거나 내지는 수증기 정도가 나오는 그런 공장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장들이 있는 곳이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밑줄.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제가 예를 들 때 뭐 지식형 산업단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을 아파트처럼 지어가지고 소규모 공장들을 입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건설해서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1, 2층은 상가로 분양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중공업지역의 대표적인 거, 지식형 산업단지 내지는 뭐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인데, 이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개발 가능성.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보전 녹지는 개발이 안 되고, 생산 녹지는 개발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보전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및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 밑줄, 보전. 여기는 보전이 목적이니까 개발 가능성이 없습니다. 개발 안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옆에 생산 녹지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밑줄, 유보.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밑줄. 즉 자연녹지 지역은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허용된 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세분합니다. 자, 용도지역의 세분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역을 모르면 공법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거, 그리고 각각의 용도지역의 특징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 뭐 제가 1, 2월 달에는 민법이랑 학개론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은 민법 학개론 하지 마시고 용도지역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보죠. 용도지역은 크게 일단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세분합니다. 뭐 두문자를 따셔서 외우는 것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제가 뭐 두문자를 따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 상, 공, 녹.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이게 법에서 정하는 9개의 지역입니다. 9개의 지역. 그리고 이걸 대통령령에 가면은 다시 세분을 하는데,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을 하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세분을 합니다. 전용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인데, 1종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여기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에 필요한 지역, 원룸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세권에. 이런 데가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곳, 오피스 빌딩들이 많은 곳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그냥 동네마다 있는 상가들 밀집지역, 이런 데가 대표적인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지역 내 내지는 지역 간 물류기능, 유통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도매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내지는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즉 굴뚝이 없거나 굴뚝이 있어도 수증기 정도가 배출되는 곳 요런데.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나 업무기능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했죠. 그래서 보전녹지는 보전이 목적이고 생산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요게 21개 용도지역의 세분. 이건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다음 96페이지 보면은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라는 게 나오죠. 자, 이러한 용도지역은 왜 지정하냐라는 왜 지정을 왜 할까요? 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공법은 무슨 법이죠? 규제법. 즉 규제하려고 용도지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계획으로 규제한다라고 했으니까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할 토지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규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제한이라고 합니다. 행위제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이 행위제한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건축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이라는 겁니다.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 행위제한이 따라붙습니다. 건축제한이라는 건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들, 이걸 구분하는 걸 건축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제한은 원칙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에서. 근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건 3월달에 할 겁니다. 해서 보시면 건축제한의 원칙,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밑줄 대통령령. 자, 용도지역에서의 그 뒤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걸 건축제한이라고 합니다. 건축제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걸 다른 말로 건축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지을 수 없는 건물, 그리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 건축제한. 원칙은 대통령령. 그리고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라는 거. 또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위 규정에 맞아야 한다. 뭐 당연하겠죠.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맞지 않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시행령 2부터 22에 의한다. 여기는 시행령을 하나도 안 써놨는데 그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라고 했죠. 해서 1번 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요거 지을 수 있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지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안 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더라도 조례로 요거까지는 허용할 수 있어. 해서 요거는 이걸 보면 안 되고 그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 서울시에 살고 있다 해서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것에 요게 있죠. 내가 지으려는 건물이 있을 때는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 근데 부산시에 가보니까 이건 안 되는데 나머지는 돼.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21개의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에 외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거에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가 그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건 3월 달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건축 제한이 뭐다라는 거, 건축물이나 그 밖에 용도나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건축 제한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표가 21개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물,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개념 플러스 해가지고 써놨죠.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건축 제한의 특별 규정. 요거는 지금 할 게 아닙니다. 3월 달에 할 겁니다. 놔두시고. 98페이지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나오죠.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에다가 율,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인데 이 연면적이라는 건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각각의 용도 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나옵니다. 용적률. 이게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행위 제한에 나오는 것들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행위 제한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자, 건축 제한은 원칙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한번 보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면은 그 규정에 따릅니다. 건축법에서는 국계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의 규제 목적이라는 건데, 자, 요것도 건폐율이 없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라고 나눠보면은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없다라면 1번지 토지 소유자는, 자, 죄송합니다. 건폐율은 뭔지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를 써가지고 대지 중에서 만약에 건폐율이 50%다 라고 하면 대지 중에서 내가 절반만큼을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고 나머지는 비워두라는 겁니다. 즉 대지 중에서 내가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부릅니다. 건폐율. 그러니까 만약에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에는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대지 중에 일부를 비워 놓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채워서 짓는 거죠. 2번지 토지도 이걸 다 채워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이고 3번지 토지 소유자도 이 토지를 다 채워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햇빛이 안 들어오고 일조를 확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바람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이 났을 때에는 옆에 건물로 옮겨 붙을 연소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연소. 이을 연자를 써가지고 옮겨 붙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자, 이 지역의 건폐율이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50%라는 건폐율을 넣어보죠. 자,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 어디에다 짓든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지 중에서 절반만큼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두면 됩니다. 2번지 토지도 마찬가지. 대지 중에서 어디에다 짓든지 상관없는데 절반만큼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둡니다. 그 다음에 3번지 토지도 건물을 어디다 짓든지 상관하진 않는데 대지 중에서 절반만큼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비워둡니다. 자, 아까는 건물을 대지에 전부를 꽉꽉 채워가지고 건물을 지었었는데 이렇게 비워두는 곳, 여기를 공지라고 부르는 공지. 이렇게 공지를 확보하고 나니까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불이 나더라도 옆에 건물로 옮겨 붙을 위험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건폐율이라는 제도의 목적. 즉 건폐율은 최소한의 공지 확보가 건폐율이라는 제도의 목적입니다. 건폐율이라는 제도의 목적. 오케이. 그 다음에 용적률인데 이 용적률은 건폐율이라는 제도랑 결합을 해서 건물의 용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용량을. 즉 건폐율은 건물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규제하는 거라면 용적률은 건물의 용량 위로 쌓아 올리는 거. 얼굴 용자에 쌓을 적자를 써가지고 용량을 얼마나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래서 거기 건폐율이라는 게 나오고 뒤에 10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죠. 100페이지.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 규모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고도 이용과 도시 공간의 합리적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건폐율과 결합하여 건축물 높이까지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용적률 규정을 통해서 도심지의 건축물의 총 용적,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소요폭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건폐율이랑 용적률 표가 나오죠. 표가. 요거를 일단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해봐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 다시 한번 보죠. 건축 제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근데 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하도록 하죠. 이렇게. 이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보죠. 그걸. 건축법에 잠깐 가보면은 (51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518페이지. 보시면 연면적의 산정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자,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그것들은 이 연면적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 자,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보면 이런 것들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잘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주는 겁니다. 자, 뭔지 보면 일단은 지하층. 자, 건물을 짓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지하층은 잘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쌓아 올릴 때의 공사비가 최소 1.5배가 들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건 1.5배가 든다는 건 정상적으로 파였을 때. 근데 만약에 땅을 파다가도 물이라도 나오면 이건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지하층은 잘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층은 파놔도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돈은 많이 드는데 임대료 수익은 낮은 거죠.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하층을 잘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하층을 잘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하층을 설치를 했을 때는 건물이 튼튼해지는 거죠.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은 그 나무가 튼튼하듯이 건물도 이렇게 뿌리가 깊으면은 그만큼 지진이라든지 태풍에 견디는 능력, 바람에 견디는 능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층을 파는 게 좋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도 안 나가기 때문에 지하층 파놓으면은 돈도 많이 들고 임대료도 낮은데 뭐 귀신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파려고 하니까 야, 이거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줄게. 네가 손해보는 거 없게 할 테니까 지하층 파고 내려가가지고 저기 아르헨티나까지 파고 내려가 해가지고 지하층은 계속 파고 내려가. 그래서 물론 이건 뭐 농담이죠. 지상권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 공간까지만 이제 소유권이 미치니까 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영역까지는 파고 내려가도 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손해를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도 마찬가지.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해버리면은 내 대지 면적 중에 건물 지을 면적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것도 잘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주변에 막 주차는 골목길에 주차를 함부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차장 면적도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빼줄 테니까 좀 만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건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자,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는 거죠. 그러면 14층, 15층 정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층 정도에서 불이 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위로 뛸지 밑으로 뛸지. 근데 밑으로 막 이제 밑으로 딱 뛰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10층에 불이 나가지고 계단이 아예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뛰어야겠죠? 위로 뛰다 보니까 한 50층쯤 오는 거죠. 이게 60층 건물이라고 해보죠. 50층까지 뛰어도 천만다행인데 한 40층만 가도 이게 뛰다 죽을 것 같죠. 뛰다가 숨이 차서. 그러다 보니까 화재 사고 같은 게, 고층 건물에서 화재 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대피가 곤란하기 때문에 중간층쯤에다가 이 층을 통째로 비워버립니다. 방화벽으로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2층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2층으로. 그걸 피난 안전구역. 마찬가지 여기 한 층의, 이런 높은 건물의 한 층의 임대료가 얼마일 텐데, 엄청 비쌀 텐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설치를 하면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즉 네가 건물 짓는 거에는 손해를 안 보게 해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건축물이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붕이 평지붕일 때, 이럴 때는 헬리포트를 설치를 합니다. 헬리포트가 헬리콥터 할 때 H가 아니라 11층 이상이고 평지붕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걸 진짜 믿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자, 평지붕이면 헬리콥터가 착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경사지붕이다. 그러면은 헬리콥터가 착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사람들이 화재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잘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는 것들이 일반적인 연면적, 건물의 바닥을 다 더하면 그 건물의 연면적이 됩니다. 일반적인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다. 근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요것들을 빼주겠다라는 거.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는 거. 그래서 자 보면은 용적률이라는 건 건폐율과 결합해서 건물의 높이를 규제한다라고 했는데 이 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다. 그러면은 이 100제곱미터의 토지의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면은 대지 중에서 절반만큼을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겠죠. 최대. 자, 바닥 면적을 50제곱미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200%다라고 하면은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200%이면 우리는 연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연면적을. 요 X값을. 자, 곱하기 100 했으니까 이 넘어가면 나누기 100 하면은 퍼센트 떼고 2가 됩니다. 2. 그래서 1대 X값을 구하는 방식은 여기 대지 면적 곱하기 2 하면은 이 X값이 나옵니다. 여기 1분의 2니까. 1분의 2니까. 이 1차 방정식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 집에 오는 구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100을 넘겨줘서 200%를 일반적인 숫자로 바꾸면 2가 되고 이걸 분수로 바꾸면 1분의 2 해서 X값을 구할 때는 100 곱하기 2 하면은 1의 X 1X 되니까 X값이 나오죠.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이 200%일 때는 2를 곱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300%라면 3을 곱해주는 거고 500%일 때는 5를 곱하고 즉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냐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냐. 근데 이렇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말에서 빼주는 게 지하층,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안에 있는 대피공간, 요거는 빼주겠다라는 거. 바닥 면적에서 빼주겠다. 그러니까 그 뺀 만큼을 더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바가 없는 거죠. 해서 자, 용적률이 200%라는 건 대지 면적의 2배만큼, 300%일 때는 대지 면적의 3배만큼, 400%면 대지 면적의 4배만큼을 위로 이렇게 쭉쭉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 자, 쌓아 올려보면 50, 100, 150, 200 이렇게. 자, 4개 층까지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200%라는 건 대지 면적의 100제곱미터에다가 200, 2를 곱해주면은 건물의 용량으로 쓸 수 있는 건 50, 100, 150, 200 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다. 즉 건폐율이랑 결합해서 용적률이 적용이 되면은 건물을 무한대로 위로 쌓아 올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이 용량, 총 용량을 제한하는 게 용적률이라는 제도입니다. 용적률. 그래서 지금은 건폐율이랑 용적률 뜻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폐율이랑 용적률 뜻. 이렇게 해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 중에 내가 얼마나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는지 그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의 몇 배만큼을 내가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 그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그 각각의 표가 나오는데 요건 자 오늘은 일단 요거 세분하는 것까지만 요거 기억해 오시면은 다음 주에 요거 세분한 거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갖다 붙여 드리겠습니다. 해서 세분되는 거랑 각각의 용도 지역의 건폐율이랑 용적률까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세분되는 거 요것만 기억해 오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재수생분들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그 표들 기억해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행위제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요거 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분되는 거라도 제발 건폐율, 용적률까지는 안 해오셔도 좋으니까 세분되는 거라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요거 웬만하면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그대로 제가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갖다 붙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용도지역 세분되는 걸 반드시 좀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